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인 저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집을 열어 영업을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꽃집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혼 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곳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꽃집을 운영하는 게 어렵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꽃을 키우는 일이 어렵더라도 전 남편 곁에서만 지내는 것보다 꽃집 운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그런 사람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5년을 보낸 것은 기적 같아요. 결혼할 때 선택한 배우자는 하늘이 내린 효자가 아니었답니다. 역/역/ 남의 집 기둥 뽑아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중략, 혼수에 이르러 결혼하고도 여전히 계속된 맥락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생각에 피해야 할 남자가 있어야 한다면 마마보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마보이는 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고 느껴지네요. 효자들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효심이 깊다는 인상을 주는데, 그러나 마마보이는 진정으로 내적인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마보이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중요시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혼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 연인일 것 같습니다. 이젠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대부분의 결혼이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아버지는 친정에서 싱크대를 제작하고 시공까지 직접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많이 땀을 흘리시고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자주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는 이런 옷이 좋아요. 그럼 이런 옷을 입어야 우리 딸에게 과자를 사줄 돈을 벌어와야겠군요. 아빠가 우리 딸을 한번 안아줄까요? 라는 말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다른 옷을 입으면 좋지만 아버지 냄새가 나는 옷을 입을 때가 더 좋았어요. 어릴 때는 항상 작업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힘든 일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시던 작업복 차림을 입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었어요. 그 옷을 보면 엄마도 마음이 아팠다고 했어요. 아빠가 항상 피곤해하고 힘든 모습을 보니 엄마는 아빠를 보살펴주느라 때로는 예민해지기도 했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를 챙기느라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빠는 밖에서 위험한 물건들을 다루느라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길 바라셨어요. 집에서 불이 나거나 다투게 되면 아빠가 나가셔서 크거나 작은 사고를 당할까봐 엄마는 집안일로 인해 아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경험해보니 부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사는 것은 서로를 배려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집안에서 서로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사는 것이 어떤 일인지 생각해봐야겠어요. 힘든 상황이었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공항에서 일하다가 지인 소개로 만난 분이었어요. 그 당시 지인은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데 일이 정말 잘 되고 똑똑한 사람이라며 소개해 주었어요. 남편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이 잘 되고 서류 정리도 깔끔하며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처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편은 처음 뵌 순간 연예인 같이 멋있고 놀랍게도 피부가 좋아서 화장품 회사 직원들도 다 놀라운 정도였어요. 사람의 피부가 좋기 때문에 처음 만남부터 달랐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남편이 컵에 물을 따르고 그 물을 숟가락과 젓가락에 담가서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라서 남편에게 어떤 의도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컵에 물을 따르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는 일단 수세미로 대충 닦은 다음에 식기세척기를 돌린다던데요.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세제가 덜 헹구지 않았을까봐 한 번 더 닦는 거예요. 이에 대해 제가 말했죠. 정말 신기해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는데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남편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냅킨을 건네지 않고 냅킨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라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만나 연애하여 결혼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되었다. 다음은 수정된 텍스트입니다. 당신은 매우 깔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상당히 깔끔한 편이죠.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 고등학교, 여대를 졸업했지만 제 친구들 중에도 물컵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사람을 처음 보았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깔끔한 행동을 하는 남자를 보니 정말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호기심을 따라 여러 차례 남편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연애 당시에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 함께 살면 답답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제 성품 또한 깔끔해서 그런지 날 챙겨주는 모습도 본인의 것을 챙기는 것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셨죠. 결국 결혼을 결심한 후 처음으로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부와 시몬의 성격 차이로 남편이 5살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시모 시부 따로 2번이나 갔었어요. 처음 뵌 시부는 정말 남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부와 같이 있는 남편을 보면 남편이 딱히 딸 같아 보였다고 할까요? 시부는 집에서 식사하지 말고 밖에서 식사를 하라고 했어요. 먹자고 하셔서 밥을 먹고 시부 집으로 와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방에서 간단한 커피와 디저트를 준비해 왔는데 정갈하고 깔끔하게 차려왔어요. 그런데 시부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살림은 아마 얘가 더 잘 알 거야. 이거 차려온 거 봐. 정말로 저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깔끔한 남자는 처음 봤어요. 정리정돈을 잘 아는 데서부터 인생이 아주 정리하는 데만 정신을 팔려있는 놈이라 내가 좀 부탁할게. 여자들 틈바구니에 커서 그런지 좀 여성스러운 게 있는데 그래도 밖에서 딴짓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너무 기집애 같아. 제 생각도 그러하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기집애 가서 놀리듯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놀리는 줄 알았지만 남자다운 성격의 시어머니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게다가 남편이 외식을 자주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날도 오랜만에 남편을 설득해서 외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연애할 때 남편이 도시락을 자주 준비해 왔었어요. 도시락을 준비하는 남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은 공항에서 일하는 저를 찾아올 때마다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왔었는데 그렇다고 가장자리까지는 들릴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밥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만들어 오는 남편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15일은 제가 장점으로 보는 남편의 특징을 단점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가 워낙 남자다운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격에 따라 남편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남자다운 모습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부를 만난 후 몇 날 뒤 시모를 만났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을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기 때문인지 시부 집안의 분위기는 시모 만난 때와는 달랐어요. 제가 남편이 여성스럽고 깔끔한 성격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모보다 남편이 더 요령 있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밥을 모두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반면 남편은 식탁을 한번 보더니 다시 싱크대로 가서 국그릇 5개와 국자를 가져오면서 하나씩 앞에 놓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먹을 때는 국을 덜 떠서 국그릇과 국자가 있어야 밥을 먹지. 깜빡했네. 근데 왜 그릇을 5개나 가져와? 국자는 식탁 위에 그냥 둘 수도 없고 찌개를 계속 담가두며 불편하니까 여기에 두려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내가 너 장가 언제 가나 두고 봤어. 내가 시집살이도 안 해봤는데
아들 등살에 밥도 편히 못 먹는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국그릇을 가져온 뒤 다시 주방으로 가서 숟가락 받침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숟가락이랑 젓가락 그냥 식탁에 올리면 더러운 게 다 묻어서 밥을 먹을 때 보기 안 좋다면서 또 그걸 전부 하나씩 앞에 놔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깔끔한가 보다 했어요. 시모도 형님들도 익숙하다는 듯이 그냥 웃어 넘겼어요. 살다 보면 밥을 먹고 뒷정리를 못하는 남편을 보고 속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차라리 깔끔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까웠던 친구가 더러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부지런한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형님이 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깔끔하지 않아? 아내, 깔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집이 너무 좋네요. 다 사람이 쓸고 닦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막내가 장가 들고 나면 누가 하려나? 아, 집안을? 치우고 나서 생각해보니 연애할 때 그를 눈치챘을 텐데 우리 집에서 유일한 남자인데도 너무 깔끔하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복을 누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는 얼마나 행운인지요. 저는 둘째 형님의 말에 공감하며 좋아했어요. 집안일을 전혀 몰라서 보기 드문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낫다고 생각했죠. 시모를 만난 날, 첫째와 둘째 형님 모두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남편과 비슷한 성향을 가졌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둘 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첫째 형님은 나에게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고 대화도 주도했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둘째 형님은 꼭 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둘째 형님은 오히려 시모보다 더 깐깐하고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잘 인사하고 마음에 가장 걸린 것은 시모가 남편을 보면서 시집살이조차 하지 못했는데 아들 등살에 밥도 편하게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래도 잠깐 이해가 어려워서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가 연애하고 집안 인사까지 갈 때 큰 문제가 될 만한 단점으로 생각하지 못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대출과 모아둔 돈을 합쳐 결혼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집이라 입주 전 청소를 청소업체에 부탁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뭘 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입주 이삿짐을 푸는 일이 바빠서 남편은 청소에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소하다가 나가면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짐 정리해. 그래도 그렇다면 봉사를 들고 청소할 게 뭐가 있어? 구석구석 해야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끄기도 힘들잖아.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써주세요. 저는 남편이 조금 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죠. 남편은 누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는 타입이라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어지간한 청소업체보다 뛰어났던 것일과 방 2개를 청소하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가서 락스 청소를 하더라고요. 락스를 사용하여 화장실을 청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남자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걸 처음으로 보았거든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깔끔한 새 집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혼 후 약 6개월이 지나자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이 더 이상 시원찮았어요. 제가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내면서 생활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바빠서 아침이면 서먹하게 인사를 건네며 살았던 우리가 주말에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과 불합리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비슷했는데
깔끔하고 철저한 성격의 남편은 제가 사람이 아닌 먼지 덩어리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로 인해 끊임없는 잔소리가 시작되기도 했죠. 또한 제가 병원 검진을 받고 돌아오면 남편이 절대 떼지 않고 따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하신 것이 그의 걱정 때문인가요? 남편은 병원에서 돌아온 날마다 이렇게 말했다. 여보, 소파에 앉기 전에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앉아서 손도 닦고 발도 닦으세요. 너 임산부니까 몸이 무겁다. 의자만 보면 안달이 나니 옷을 갈아입고 앉으세요. 병원이 깨끗해 보이더라도 세금 많이 내는 곳이야. 그러니까 옷부터 갈아입고 앉아야 해.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과 발도 닦고 머리도 묶는 게 좋다고 했다. 우리 집도 매일 청소해도 세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러운 곳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해. 그래도 우리 집 바깥과 내부는 다르죠. 그냥 옷을 갈아입고 앉아도 돼. 나 지금 피곤해. 당신을 임신해 볼래? 내가 얼마나 잠이 새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누워 있을 거야. 남편은 밖에 나갔다 오면 입는 옷으로 소파에 편하게 앉을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다녀온 날은 언제까지 머리까지 박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임신이 5개월 차로 한창이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입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정말 피곤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수면 중에 입는 잠옷, 집안에서 돌아다닐 때 입는 실내복, 그리고 외출할 때 입는 옷이라는 3가지 옷을 3개로 구분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을 상상도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더라면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혼 초에 한 번 잠옷을 입고 소파에 잘못 앉아서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날 병원 다녀온 옷으로 소파에 그냥 누워서 깜빡 졸았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은 제 앞에 실내복을 꺼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어이가 없었고 기가 찼어요. 임신한 와이프를 보면서 실내복 외출법을 가려입게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홀몸도 아니었고 예전과 달리 힘든 게 한둘이 아니었는데 남편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는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했어요. 저희 집은 바로 올 때마다 먼지 하나 없었어요. 보통 집에 가면 TV 위나 정수기 위에는 먼지가 있는데 우리 집은 정말 먼지 하나 없는 무균실이었어요. 남편이 매일 같이 마른 걸레로 닦아서 그랬다. 그래서 낮에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준다고 들었을 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입으로만 깔끔히 해도 너가 시키는 것보다 100번 낫다. 나는 아직도 아빠한테 양말은 제발 뒤집어 벗지 말고 똑바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잔소리하잖니, 엄마. 하지만 제발 청소는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똑같아. 내 집인데도 더러워질까 봐 편히 못 쓰겠다니까. 부부가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맞춰가는 거야. 엄마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30평짜리 집에서 따로 살던 사이가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잘 맞을 리가 없었어요. 임신 동안 말 안 해도 치우기 좋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떠들면서 청소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꼭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머리 말리고 먼지 떼주는 돌돌이로 바닥 한 번만 마들어도 이렇게는 안 돼요. 텐데 누가 보면 머리 자꾸 싸운다고 생각하겠지. 알겠어. 왜 머리가 그렇게 빠지는지 이해하겠네.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빠진다고 잔소리하면서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벗어둔다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가 되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직접 치우지만 동시에 입으로 떠들면서 치우는 거지. 잔소리하면서 청소도 하니까 점점 눈치 없는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 첫째 아들이 나왔을 때는 아기 용품을 정말 소독을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처럼 정성을 다해 관리했어. 아이를 낳고 한 번 쉬었네. 젖병을 씻고 관리하기가 정말 바빴는데
남편은 입으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해도 직접 하니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잔소리도 어느새 적응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이 지나고 어느덧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나 생겼죠. 하지만 정말 전쟁 같은 일상은 아들 두 놈이 커가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들한테 어쩜 그렇게 할 수 있나 의문이에요. 아이들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할 때는 남편이 혼자서 청소를 해도 어지르는 사람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집안 청소하고 아이들 젖병 좀 삶아두는 게 남편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첫째가 2살쯤 되고 둘째가 돌을 지나면서 남편은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첫째가 걸어다니면서 실수를 자주 하는데 남편이 괜히 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재와 싸울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손에 크레파스 같은 것을 쥐고 벽에 낙서를 하자 남편이 고함을 지었고 제가 우는 애를 달래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한테 왜 그래요? 우리 애들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며 어떻게 매일 당신의 고집대로 깨끗하게 지내길 바라요. 미리 알려주어야겠죠. 그리고 벽에다가 이렇게 긁기 시작하면 집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하되 적당히 하라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얘들이 어린이집에 나가면 어떻게 참을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참으라는 말이겠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살라는 건데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무균실 같은 곳을 찾아서 살아야겠어요. 당신 때문에 얘들이랑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들이 큰일 낼 것 같았어요. 살면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남편 때문에요. 다음은 수정된 문장입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아래층에서는 애들이 한창 큰 소리를 내며 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든 소음은 이해해줬지만 남편은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매우 신경질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애들도 남편이 퇴근하는 것을 괜히 기대하거나 두려워했어요. 만일 그렇다면 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걸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결벽증 증세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현재 돌이켜보면 남편의 결벽증 증세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태풍이 오며 일주일 내내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죠. 그때 남편은 예보를 뉴스처럼 주시하고 있었고 태풍이 끝나는 날에는 무엇이든 가장 먼저 행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창틀을 닫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궁금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창틀을 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 콘도도 못 틀고 창문은 모두 열어놓은 채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더위를 타겠다며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이 더운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 나한테 친정에 가라라고 하든지. 창틀에 먼지가 쌓였다면 비가 오면 여기부터 닦아야 한다고 해서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자녀들을 생각해야지. 지금이라도 친정에 가버리는 게 낫겠다. 안 닦으면 잠도 못 자겠어. 그럼 당신이 나갈 테니 자녀들 둘을 데리고 친정에 어떻게 간다고? 이것을 닦지 않으면서 집이 더럽혀질 테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 얼굴이 빨개진 게 쟁점이에요. 당신은 시부모 집에 가서 주무세요. 시부모 집 창문 틀도 더러워졌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나 닦아주세요. 저는 남편을 시부모 집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린 아들 둘이 얼굴을 빨개진 채로 숨을 헐떡이며 올라서 있었지만 남편은 창틀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 등을 때리며 시부모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그때 남편이 맞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결국 그날 남편이 시부모 집으로 가자 집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에어컨을 켜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거든요. 대체 그 창틀이 뭐길래? 아이들이 나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의 시대에는 여름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건강하게 보이는 어른들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일해도 된다는 건 두렵지 않나요? 그날 제 둘째 딸은 얼굴에 10개의 장소를 펼쳐놓고 한동안 지켜주며 진정시키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그날 시댁에 있는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와 또 다시 소란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약간 이상한 면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불러줄 때도 야, 너가 이렇게 불렀다 고 했던 것은 정말 너무 적응하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시댁에 있는 남편이 청소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더군요. 안녕, 내가 남편을 왜 여기로 보내라고 해? 그리고 청소한다는데 왜 막아? 우리 집에는 아직 어린애들 둘이나 있거든.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문을 다 열고 청소가 언제 끝날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어지러운 일도 아니고 청소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 내가 복에게 온 거라 생각해. 나는 청소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살고 싶어. 내 생각은 왜 이리 짧아? 어머니 거기 자꾸 야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제 이름도 있는데 차라리 이름을 부르세요. 내 마음은 내가 너무 편하게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아니, 내는 왜 주변 사람 눈치를 보고 있게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실 텐데 어머님의 말씀이 조금 너무 편하게 느껴져요. 나중에 어린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모두 듣고 배워요. 다만 어머님께서 자꾸 이름이나 호칭으로 아닌 방법으로 제게 부르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돼요. 친정 여동생조차도 야라고 막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제가랑 싸울 때도 언니라고 부르시죠. 저를 야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싫은데요. 친모가 제게 그렇게 막 부르신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현재는 어린이들이 너무 빨리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 배울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모랑 한 차례 실랑이를 하고 나니까 한두 번은 새아가 며느리야 등 어색하기는 했지만 호칭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잠깐이긴 해도 노력하려고 하셔서 감사했는데 이것도 둘째 형님 덕에 산통이 깨졌어요. 애들 선물 준다면서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 기겁할 소리를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야근이라 집에 없었는데 둘째 형님은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창틀 좀 닦았다고 남편을 시댁으로 내쫓는 건 아마 올케밖에 없을 거야. 대체 집을 어떻게 하고 산다 싶어서 왔는데요. 깔끔하고 좋네요.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집이 엉망진창이어도 살아요. 누가 못 살겠다고 그랬겠어요. 애들 더위를 먹을까 봐 그랬던 거죠.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면서 애들 젖병을 맨날 남편 시킨다며 해주면 고마운 질이나 알지요. 정리해주면 그냥 그대로 두지. 뭘 그렇게 사사건고 말이 많아요. 형님, 꼭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다 아시네요. 몰랐어. 그날 올케가 우리 집을 보낸 날 다 떠들고 갔는데 걔가 원래 그래. 조금 삐지면 다 말해. 그날도 한참을 떠드니까 대체 어떻게 살길래 저러나 싶어서 온 거지. 너도 잘 좀 해. 집안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잔소리하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타깝지만 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외출복을 입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있는 형님을 보면서 기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의 남편은 둘째 형님을 보며 옆으로 밀듯이 말했습니다. 누나, 소파에 왜 이렇게 덮어놓았어? 소파니까 마감자 있잖아. 그럼 나보고 어디 앉으라는 거야? 실내복으로 갈아입기 힘들면 방석이라도 깔고 앉아야지. 야, 너 누나가 더러워. 진짜 어이가 없어. 그리고 둘째 형님을 소파에서 일으키고 먼지를 닦으며 소파를 청소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 어이가 없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는 잔소리를 해주며 청소를 도와주는 남편이란 좋은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하던 둘째, 형님이 완전 똥 씹은 표정인 거라고 했어요. 청소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애들한테는 눈길도 한 번 안 주는 남편을 보는데 나도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옆에 뻥친 채 앉아있는 형님을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청소하는 남자, 어때요? 괜찮다면서요? 지금 나한테 붙어서 싸울 생각이야. 제가 시작한 거 아니고 동생이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보여줬잖아요. 바로 애들 눈길 대지 않고 잔소리하면서 소파 치우고 있잖아요. 이런 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형님께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 됐다. 됐어. 말은 그만 두어야지. 너도 청소 좀 그만해. 둘째 형님은 제 질문에 말을 돌리고 남편을 괜히 타박하며 갔습니다. 정말 이것은 당해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언제나 가족을 외면할 때 남편이 가정적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것은 학을 뗄 정도입니다. 저희 엄마도 신혼 초에는 부지런하고 집안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더니 이제는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던 중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지금까지 있던 일은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제 화장대를 보면 화장품이 정말 많았어요. 이것들이 모두 제가 혼자 쓰는 건 아니었답니다. 절반은 제 남편의 화장품이거든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남편은 제보다 화장대에 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어서 집에 있을 때는 정말 화장대 앞에 자주 나가곤 했어요. 아침에는 출근 준비만 해도 기본적으로 1시간이 걸렸어요. 남자가 뭘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제 남편은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6개에 달했어요. 토너, 에센스, 앰플,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순으로 바르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출근할 때는 선크림까지 바르면서 외출할 때는 7개를 바르곤 했어요. 현재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이렇게 바르고 저렇게 막 쓰게서 달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바르면 기본적으로 10분이 걸리는데 한 번 바르면 일어날 때까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둘 다 오는 바람에 남편에게 한 명만 안아 달라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마스크팩을 바를 때는 일어나면 주름이 생기니 제대로 흡수되게끔 누워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 번 해본 적이 있지만 잔뜩 마스크팩을 바르고 있을 때는 바로 일어납니다. 애들이 지금 폭소하게 울고 있으니 한 명만 달래줘 줘요. 애들이 다 울면서 자란답니다. 좀 잘 달래주세요. 너무 기뻤어요. 자기 마스크팩을 바르면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한 것이기에 그래서 제가 3살 아이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배 위에 올렸다. 그러자 아들은 남편 얼굴을 손으로 치면서 울었다. 남편은 갑자기 올라온 큰 아들을 보고 기겁하며 일어났고 저를 보면서 소리쳤다.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한 장에 10,000원짜리야. 누가 진짜 미쳤는지 따져봐. 애들 아빠가 한 장에 10,000원짜리를 붙이고 누워서 애들이 우는 건 뒷자니까 말이 되냐고. 당신 한 번만 더 그렇게 있으면 남은 팩 다 가져다 버릴 거야. 내가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한 번 내뱉은 말은 바로 실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해. 제가 남편 마스크팩이 모여져 있는 곳 문을 열려고 하자 남편은 1초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면서 달래주고 있는데 제발 마스크팩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야 했어요. 전 정말 기가 막힌 게 남편은 화장대 밑에 화장품 냉장고, 작은 미니 냉장고도 있었거든요. 보통 여자들도 그런 냉장고를 잘 보지 않나요? 그 마스크팩에 대해 뭐라고 금이야 옥이야 아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형님들이 모두 똑같은 마스크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알아냈어요. 그냥 집에서 보고 자란 대로 남편이 이렇게 해오던 거예요. 깔끔한 성격 탓에 남편이 좀 더 유난을 떨었던 거지요. 남편은 화장품을 살 뿐이에요. 언제나 시댁에 꼭 시모와 둘째 형님과 함께 다녔어요. 정말이지, 시모한 둘째 형님과의 결혼은 저를 미치게 만드는 조합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고 시절 역시 그들이 모여 한 명처럼 저를 향해 뒷담화하는 듯 그들과 함께 얘기했어요. 주로 남편이 조잘조잘 말하며 결혼 생활을 비난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시댁에 가면 항상 시모와 둘째 형님 덕분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남편을 어떻게 잡아도 소용이 없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댁 가족들한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큰형님 뿐이어서요. 결혼 생활이 5년째인데 제게 이해해준 사람은 큰형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모는 늘 저만 보면 괴팍한 소리만 했거든요. 야, 너는 집에서 우리 아들이 청소 다 하면 편해서 살맛 나지 않니? 왜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어머님, 제발 호칭 좀 똑바로 해주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도 이름 붙여서 이름을 불러주는데 세상에 며느리를 누가 그렇게 막 불러요? 나는 개도 그냥 개야. 뭐 불만 있어? 저는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내일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도 해볼 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잖아. 이럴 때만 유난히 하원하는데 내가 너보다 나이 먹어도 30년은 더 많이 먹었어. 음식을 먹었더니 창피스러워. 어머니는 내 말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채찍질을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큰 형님이 어머니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자들이 엄마한테 야, 너 이러면 좋아? 애들이 안 좋은 걸 제일 빨리 배우는 거 몰라. 옳은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남의 집게에도 이름 붙여서 이름으로 불러주는데 호칭을 제대로 붙여서 불러야지. 큰 형님은 이렇게 말하며 항상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도 시댁에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도 살만하다고요. 사람은 참을성도 한계가 있다. 정말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3살, 4살 되었으니 말도 제법 알아들을 정도일 텐데 시모 말을 따라 하는데도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주라고 부탁해도 막무가내였어요. 남편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시부모 집에 가도 집에 오도 온통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떨이었어요. 그러던 중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비디오를 보듯 그려지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접시를 보며 어디에 어떤 것이 묻었나 스캔하는 듯이 파고 들어가 보고 있는 듯 했고 시어머니와 둘째 형님이 저를 보며 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기가 집이든 밖이든 그릇에 안 닭이고 이물질이나 먼저 훑어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러는데 명절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머리카락 빠질까봐 머리에는 2번 쓰고 침틀까봐 마스크까지 끼고 일하는데 제가 시댁에 온 건지 식당에 일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 갔다니까요. 음식을 깔끔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는데 세상에 한 점 무결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렇게 다 쓰고 입맞고 만들어도 먼지가 들어가는 게 음식인데 정말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내가 이 집 며느리긴 해서 맨날 야하라고 하시는데 나 안 갈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래 나는 며느리나 이름 부르실 거 아니면 안 갈 거야. 그리고 저번에 당신 큰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처먹으래. 다 어머니 말하는 거 보고 배운 거 아니야? 왜 그래 또 싸우는 거 지겹지도 않아? 이게 벌써 몇 년째야.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속이 터져서 안 되겠어. 당신 혼자가 애들이 자꾸 시모 말투를 따라하기도 했고 이제는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질이었어요. 글쎄. 얘기하다가 제가 정말로 시댁에 안 갈 것 같았는지 전화기를 들고 쪼로로 주방으로 가서는
시모한테 전화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궁금해서 거실까지 다 들렸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전화하는 자세로 엄마가 맨날 야 넣어버리고 이제 애들도 엄마 말도 따라한다고 안 간대. 이번에는 그냥 나만 갈까 어떻게 할까?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부 고려 사항에 관한 것일까요? 그때 시모가 제가 있는 주방에서 전화했는지 더 알 수 없었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와서 제게 전화를 받으라고 할 때까지 남편이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에는 아들이 둘뿐만 아니라 셋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거친 목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말 좀 심하게 했다고 안 온다는 거야? 그냥 영영 오지 마라. 그리고 이참에 도장 찍고 이혼해라. 이에 저는 이혼하라는 시모의 말에 잠시 머리가 멈췄고 그리고 머리를 굴리다가 통화 중 갑자기 대답을 하지 않자 시모가 저를 야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먼저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에 시모가 뭐 하는 거야? 너 미쳤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혼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먼저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뭐야, 야. 너는 나랑 해볼 의향 있어?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모가 놀랐어.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괴로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끊었어. 오히려 정리가 잘 되는 생각이었는데 시모의 말로 정리가 되었어.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정말 그 물건을 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마침내 시댁으로 반품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큰형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옳게 이혼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는데 얼굴 좋아 보이네. 그동안 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정말 못 살겠어요. 형님이 중간에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혼자서 애들 보는 것도 능숙해요. 아휴, 내가 미안하지. 그래도 한번 풀어보라고 하려 했는데 안 되겠네. 네. 시댁에 보낼 남편 짐 정보 보냈어요. 아마 고생 꽤나 할 거예요. 큰형님과는 그동안의 고마움을 나누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한테 제가 겪었던 걸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남편 짐을 일부러 엉망인 채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벽증에 강박증까지 있어서 조각도 틀리지 않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편의 짐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대충 담아서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뚜껑도 전부 대충 닫고 심지어는 남편이 쓰던 이불도 다 샀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던 그날, 남편은 중요한 물건만 미리 챙겼다가 나중에 더 가져갈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돌려주지 않고 남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한 태도로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엉망으로 처리했습니다. 며칠 후 시모와 둘째 형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쟤를 보자마자 싸하게 다루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당신을 얼마나 심히 상처 입히게 하는지 너무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거군요. 제가 어머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혼을 취소하고 덤덤하게 살아가요. 여자는 단지 남자의 마음을 맞추며 살기 좋아요. 남녀 평등 따위는 소용없어요. 저는 이혼을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 어찌하여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 푼도 주기 싫어요. 내 몸으로 이사를 해야 하겠군요. 왜냐면 저는 법적으로 귀책 사유조차 없고 이전에 어머님이 문자로 제게 명령하고 욕을 하며 욕설을 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법적인 문제로 재산 분할도 가능하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다툴 때보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보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너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모와 둘째 형님은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고 계실 거예요. 버리고 나가서 잘 사는 사람을 본 적 없다고 아주 저주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시댁에서 내쫓아버린 뒤 시댁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성격에 시댁에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었겠나요? 새 집에 입주할 때도 본인이 면봉까지 들고 치우던 사람인데 시댁에 곱게 들어가서 지낼 리가 없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었는데 시모는 저한테 가슴을 치며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쟤 대체 왜 저러는 거냐? 일부를 벌써 몇 번이나 빨래하는지 몰라 그냥이나 하면 몰라 세탁기 통청소를 빨래 한 번 돌릴. 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명령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건데 왜 문제죠? 다른 빨래나 다른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 일부러 시댁에 가면 더 많은 일을 시키고 고생시켜 살라고 의도한 것이겠죠. 지금 심지어 화장품까지 바구니를 꺼내서 소독 티슈로 닦고 정리하고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어떤 물건이 묻혔다고 이렇게 열심히 닦는 거예요? 아줌마들은 본래 그런 성격이나 습관이었어요. 먼지 하나라도 붙으면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고 소독 티슈를 들고 다니죠. 게다가 여름이면 에어컨 필터도 청소한다고 하루 종일 치울 건데 한번 견딜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친정에 가면 어디 계시는지 미리 파악하시고요.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하더라도 무효화시킬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저씨, 부디 아들을 데려가서 평온히 살아주세요. 이젠 제게는 못 견디겠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까지 따로 보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전에 보내주신 반찬 중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다 버렸던데 음식하실 때 머리카락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모는 아들을 데려가라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해요. 이혼을 막을 수 없다면 돈 하나 안 줄 사람들처럼 참고 그 이후 마무리되기까지 5개월이 걸렸어요. 그때 큰형님이 찾아와서 소식 전해줬는데 정말 웃겼어요. 시모는 집안에서 손톱도 못 깎을 정도였고요. 둘째 형님은 월세 생활이 더 좋을 것 같다며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큰형님은 만나던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어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도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을 데리고 살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하니 제발 함께 살 수 없나요? 저는 결코 그럴 의향이 없어요. 저 또한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반품한 것이고 잘 살아보세요. 그 후로 시모는 자신의 아들이라도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시모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성격이 그러니 아마 재혼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모가 자꾸 저한테 다시 합치라고 전화를 했겠죠. 문제는 전 남편도 자기가 아빠라고 애들 생각이 나는지요. 요즘은 이런 문자가 오네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애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그냥 우리 합치자고. 내가 이제는 집에 이르지도 않을 테니까 딱 내 말만 듣고 살게. 그냥 너는 평생 시댁에서 청소나 하고 살아.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저는 이제 시댁이라면 치가 떨려요. 가끔씩 큰 형님만 뵙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안부도 물으며 애들도 큰 형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차린 것이 지금 꽃집인데 이제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혀서 단골도 있는 상황입니다.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좋은 것만 보면서 살려고 해요. 옛말에 부모는 가슴에 자식을 새기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을 아시나요? 자식의 흠을 감싸주며 부모는 속에 자식을 새기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쁜 자식은 매듭으로 키운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생각해도 그 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올바른 것과 그르지 않은 것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복잡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시원하네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